혹시 백신의 황제라고 불린 한국인 들어보셨나요? 아, 이종욱 박사님 말씀이시죠? 네, 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이전에 먼저 국제기구 수장이 된 한국인이 있었다는 사실은요. 그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인물이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제6대 사무총장을 지내신 고 이종옥 박사입니다. 네, 마침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백신의 황제, 이종욱 WHO 사무총장 이야기, 이 자료가 아주 상세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바탕으로 공대생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세계보건의 최전선까지 가게 되셨는지, 특히 그 행동하는 리더십 있잖아요. 네네. Man of Action. 그게 구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종옥 박사님이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유일한 유엔 기구 수장이신데도 이름이나 업적이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알려진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그냥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진짜 행동으로 옮겼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셨는지 이런 걸 좀 들여다볼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워요. 처음부터 의사가 꿈은 아니셨다고요? 네, 맞아요. 한양대 공대에서 건축공학 이걸 공부하시다가 군대 다녀오신 뒤에 뭔가 다른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뭔가 더 가치 있는 삶, 이런 고민을 하셨던 걸까요? 네, 그런 고민 끝에 다시 입시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또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아, 그랬군요. 26. 그때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죠. 그것도 5번 도전해서. 오수요? 와, 네, 오수 끝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출발이 한참 늦었던 셈이죠. 보통 그러면 되게 마음이 조급해져서 공부에만 막 매달릴 것 같은데 의대 시절에 좀 다른 행보를 보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참 인상적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정말 가기 꺼려했던 곳이 있어요. 경기도 안양에 있던 한센병 환자촌 성라자로 마을이라고. 아, 한센병 환자촌이요? 네, 거기를 봉사활동으로 꾸준히 다니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센병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엄청 심했을 텐데요. 아유, 말도 못하죠. 나병이라고 불리면서 외모 변화나 전염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었거든요.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거기를 젊은 의대생이 찾아가서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종옥 학생은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환자분들 상처 부위를 맨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소독하고 붕대 감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단순한 의대생의 열정이나 연민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이분의 좀 독특한 배경, 그러니까 공학을 공부했던 경험 있잖아요. 네, 시스템을 보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거. 그렇죠. 그런 공학적 사고방식하고 또 의학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려는 그 열정, 공감 능력, 이게 딱 결합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냥 환자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질병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고 아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지? 이런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냥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이성적인 고민이 같이 있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공학적 사고와 의학적 공감의 결합. 이게 앞으로 이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근데 그 성 라자로 마을이 이분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죠. 아, 그렇죠. 운명적인 만남. 네, 바로 아내분을 만나신 곳? 네, 일본에서 온 27살 자원봉사자 가부라키 레이코 씨를 딱 만나게 됩니다. 아, 일본 분이셨군요. 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저 멀리 한국의 한센병 환자촌까지 오신 분이었어요. 아, 그분도 대단하시네요. 서로에게 뭔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종옥 박사님은 국경 넘어서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레이코 씨 모습에 반했고 레이코 씨도 환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고 해요. 근데 이 박사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레이쿠 씨가 좀 망설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좀 개인적인 고민이 깊었습니다. 레이코 씨는 매일 환자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혹시 나도 이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결혼할 사람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다고요?
제가 혹시 병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하고. 네. 근데 그때 이종옥 박사님의 반응이 와, 정말 이분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주저없이 딱 이렇게 답했대요. 괜찮아요. 내가 의사잖아요. 내가 고쳐주면 되죠. 와, 진짜 문제 자체에 막 좌절하거나 걱정하기보다 딱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 네.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이게 그냥 이분의 기본적인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또 1970년대면 한일 관계도 별로 안 좋았을 때고 또 레이코시 집안에서도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하던데. 네, 국제 결혼 자체도 드물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결국 두 분은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결혼을 하십니다. 그 봉사라는 어떤 공통의 가치, 그 위에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닐까 싶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두 분이 같이 하와이로 유학을 떠나세요. 아, 하와이요? 네, 이종옥 박사님이 거기서 공중보건학석사 학위를 받으시죠. 근데 학위 마치니까 지도 교수님이 하와이에 남아서 교수직을 맡으라고 안정적인 길을 제안하신 거예요. 보통 같으면 뭐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하와이 교수직이면.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 예상 밖의 선택을 하십니다. 또요? 어떤 선택을 하셨는데요? 36의 나이에 저기 남태평양의 작은 섬, 아메리칸 사모아의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 왜요? 갑자기 사모아로. 편안함보다는 뭔가 다른 걸 계속 찾으셨던 걸까요? 그 이후의 행보를 쭉 보면 일관된 파탄 같은 게 보여요. 뭐랄까, 늘 그 안락한 중심부보다는 도움이 정말 필요한 변방, 가장자리로 가시는 거죠. 아, 안양의 한센병 환자촌, 그리고 이번엔 사모아의 작은 섬 병원. 네. 그곳 환경이 뭐 당연히 열악했겠죠. 근데 거기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때문에 아시아의 슈바이처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셨대요. 이미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이미 이때부터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얻게 될 별명이지만 그 본질은 처음부터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사모아에서의 경험 다음에 1983년에 WHO에서 제안을 받으면서 이제 국제 무대로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WHO 남태평양 지역의 한센병 자문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제네바 본부의 화려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 또 아니에요? 네, 사무실은 저기 피지의 작은 섬에 있었고요. 주된 임무는 배나 작은 비행기 타고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숨어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거였어요. 와, 또다시 현장 최전선이네요. 네, 정말 발로 뛰는 일이었죠. 서울, 하와이, 제네바 같은 어떤 중심이 아니라 안양, 사모아, 피지 같은 가장자리. 이 선택의 일관성이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런 현장 경험들이 나중에 그 백신의 황제라고 불리게 되는 소아마비 퇴치 사업을 이끌 때 정말 결정적인 자산이 됐을 겁니다. 그 리더십이 그냥 책상 앞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땀 흘리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1988년에 이분이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 질병관리국장으로 마닐라에 가셨을 때인데 그때 전 세계가 소아마비 공포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어요.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게 감염되면 신경계가 손상돼서 평생 마비로 살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전 세계 125개 나라에서 35만 명의 아이들이 소아마비 때문에 마비 증상을 겪었어요. 35만 명이요? 매년요? 네, 매년 도시 하나만큼의 아이들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셈이었죠.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상상하기가 좀 힘든 숫자네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종욱 박사님이 나서신 거군요. 네, 1994년에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 GPV라고 하는데 이 책임자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이 문제를 그냥 보건 사업이 아니라 소아마비와의 전쟁으로 딱 규정해버리세요. 전쟁이요? 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규모의 방역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죠. 목표가 어느 정도였는데요? 목표는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약 10억 명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는 거였습니다. 10억 명이요? 와, 그 목표 달성하는 과정 자체가 이건 뭐 엄청난 도전이었댔는데요. 그냥 백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정말 산 넘어 산이었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콜드체인 유지였어요. 콜드체인요?
아, 백신 냉장 보관하는 거? 네, 소아마비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 그 냉장 상태를 벗어나면 약효를 그냥 잃어버려요. 그냥 물이 되는 거죠. 근데 백신이 꼭 필요한 곳은 대부분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오지였거든요. 아니, 아프리카 사막이나 아마존 밀림 같은 데서 그 온도를 어떻게 유지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인간의 의지와 창의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WHO 직원들,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아이스박스를 등에 지고 막 수백 킬로미터를 걷고 당나귀에 싣고 산 넘고 쪽배 타고 강 건너고 와,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네, 백신 하나를 아이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근데 전쟁이나 내전 중인 지역은 더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누가 애를 데리고 예방접종 받으러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종목 박사팀의 외교적인 노력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이회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요. 내전 중인 정부군하고 반군, 양쪽을 정말 끈질기게 설득한 거예요. 설득이 됐나요? 네. 그 결과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백신 접종하는 그 며칠 동안은 서로 총 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평온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일시적인 휴전이죠. 세상에 전쟁 중에 휴전을 시켰다고요? 백신 때문에? 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적대 세력들이 잠시나마 무기를 내려놓은 거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해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그럼 그런 물류 문제, 외교적 문제 말고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요? 문화적, 사회적인 장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인도나 나이지리아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백신에 독을 타서 우리 애들을 불임으로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헐,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의료진들이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공격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 불신과 공포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외부 의료진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을 딱 간파하고 현지화 전략을 쓴 겁니다. 현지화요? 네. 외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어머니들을 직접 설득하고 훈련시켜서 백신 접종 요원으로 활동하게 한 거예요. 아, 어머니들을요? 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나 부족 원로들,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지지를 얻어냈죠. 아이들한테는 백신 맞고 나면 사탕이나 비누 같은 작은 선물 주면서 좀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아, 단순히 그냥 의학적인 접근만 한 게 아니라 그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엄청 애를 썼네요. 그렇죠. 백신 전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백신 프로그램을 총괄하신 지 불과 1년 만에요. 전 세계 소아마비 발병률이 인구 10,000명당 1명 이하로 아주 극적으로 감소했어요. 1년 만에요? 와, 네. 그리고 마침내 2000년에는 WHO 서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포함해서 37개 나라가 있는 이 지역이 소아마비 완전 박멸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 성과 때문에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1995년에 아주 저명한 과학 저널이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이분의 리더십하고 소아마비 퇴치 사업의 그 경이적인 성과를 조명하면서 백신의 황제, 백신 사저라는 칭호를 딱 부여한 거예요. 거기서 차르는 그냥 황제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권한과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만큼 이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휘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와, 안양의 한센병 환자촌에서 봉사하던 그 청년 의대생이 전 세계 수억 명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낸 황제가 된 순간이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이 소아마비 괴치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시스템들이 단순히 소아마비에만 도움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때 만들어진 백신 냉장 유통 시스템, 즉 콜드체인은 나중에 파키스탄에서 홍역 백신 보급할 때 그대로 쓰였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환자를 찾아내던 그 질병 감시 네트워크는 훗날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퍼지는 걸 초기에 딱 막아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와의 전쟁이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린 계기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병을 없앤 게 아니라 미래의 다른 위협에 대비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한 셈이죠.
바로 이 백신의 황제라는 강력한 실적,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이걸 바탕으로 마침내 2003년에 WHO 사무총장에 도전하게 되시는군요. 네. 그때 마침 전 세계가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감염병 공포에 막 휩싸여 있을 때였어요. 아, 맞아요. 사스 때 정말 난리였죠. 그렇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분의 그 실질적인 경험과 리더십이 더 주목을 받은 거죠. 경쟁자들이 뭐 노르웨이 총리 출신이라던가 아주 쟁쟁한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현장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딱 내세우신 겁니다. 선거 과정도 엄청 극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WHO 집행이사국 32개 나라가 투표를 했는데 무려 7차 투표까지 가는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벨기에 후보를 단 2표 차. 2표 차요? 네, 17대 15로 누르고 당선되셨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UN 기구 수장이 탄생하는 그 순간이었죠.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어떤 정치적인 배경보다는 정말 실력과 헌신으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사무총장이 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 중 하나가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는 거였다고요. 마치 지금 우리가 겪은 상황을 미리 내다보게 하도 한 것처럼요. 네, 정말 선견지명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취임하자마자 사스는 21세기의 첫 번째 팬데믹이지만 이게 마지막은 아닐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와, 그러면서 새로운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상시적인 감시 그리고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셨죠. 그 결과물이 바로 WHO 본부 안에 설치된 전략보건운영센터, 샥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일종의 팬데믹 전쟁 상황실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싹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터지면 신속하게 전문가팀 파견하고 국제 공조 지휘하고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거죠. 근데 당시에는 내부 반대도 꽤 있었다면서요. 네. 아니 사스도 곧 끝날 텐데 500만 달러나 들여가면서 이런 걸 왜 만드냐 이런 비판이랑 반대가 상장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밀어붙이셨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샥은 이후에 신종플루,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세계 대응을 조율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정말 이분의 그 선견지명이 없었다면 피해가 훨씬 더 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무총장으로서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떠셨나요? 여전히 행동하는 사람이셨나요? 아, 그럼요. 그 자체였습니다. 1년에 평균 150일 이상, 거리로 따지면 지구 7바퀴 반 정도 되는 30만 킬로미터를 해외 출장으로 다니셨는데 늘 이코노미석을 타셨대요. 그리고 수행원도 딱 최소한만 데리고 다니시고. 와, WHO 사무총장이 이코노미석을요? 네. 가난한 나라들이 낸 분담금으로 내가 어떻게 호강할 수 있겠냐. 이게 신념이셨다고 하죠.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이 제네바 관사에서 지내셨고 관용차도 그때로서는 되게 파격적으로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셨다고 하고요. 정말 청렴하고 또 현장을 중시하는 모습이네요. 네. 2004년에 남아시아 쓰나미 참사 터졌을 때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내전 지역 같은 재난이는 분쟁 현장에는 정말 가장 먼저 달려가셨고요.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막으려고 직접 백악관 가서 부시 대통령 만나서 설득하고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뛰셨던 거죠. 원칙이 아주 명확하셨던 것 같아요. 네. 늘 강조하신 게 옳은 일을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라. 이거였습니다. 삶 자체가 그 원칙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 자신을 막 불태우시던 분께 너무 갑작스럽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어요. 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2006년 5월 20일 WHO 총회 개막을 딱 이틀 앞두고 제네바에서 열린 공식 오찬 자리에서 연설을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 연설 중에요. 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국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총회가 시작되기로 했던 바로 그날 5월 22일 아침에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네, 사인이 과로로 인한 뇌혈관 파열이었어요. 정말 행동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인류 복원을 위한 헌신, 그 자체였던 셈이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전 세계가 정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정됐던 총회 개막식은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추모의 장이 됐고요. 192개 나라 보건 대표들이 다 같이 2분간 묵념하면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졌죠. 네,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는 위대한 인물 한 명을 잃었다고 애도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비범한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라고 성명을 발표했죠. 그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 같은 게 다 무의미했어요. 심지어는 중국 외교부도 진실한 친구를 잃었다고 논평했고 제네바에는 북한 대표부 대사까지 직접 조문소를 찾아서 그의 공적은 후대에 길이 찬양받을 것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니 그렇죠.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그가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의사로서 오직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그 목표 하나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대한 결핵 퇴치 지원이나 중국 세스 대응 지원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이념을 가리지 않고 그냥 손을 내밀었던 그 진정성, 그게 분열된 세계마저도 하나로 묶는 그런 힘을 보여준 거죠.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한 인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을 만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울림이네요. 그의 유해는 제네바에서 화장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고 정부는 국민훈장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죠. 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그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소아마비는 지금 거의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직전이고 네, 발병률이 99.9% 감소했으니까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생 마비의 고통 없이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만든 SHOC, 샥은 그의 이름을 따서 WJ 원리전력보건운영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후에 발생한 모든 글로벌 감염병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지금도 활약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 어쩌면 그의 삶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한 사람의 신념과 행동이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정말 온몸으로 보여준 증거죠. 네,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코피그라고 하죠. 이게 설립되어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의 유산은 그냥 과거의 업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종욱 박사님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분의 좌우명, 옳은 일을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라는 말이 참 더욱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떤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를 검토하는 그런 리더가 되실 건가요? 아니면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는 그런 리더가 되실 건가요? 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